반갑습니다. 오늘 인지행동 2강 3장 3장 인지행동 두 번째 파트를 할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였지? 피아제랑 스키너 그다음에 반두라 크게 이렇게 한 3명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오늘은 크게 2명 백이랑 이제 앨리스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음악 좀 시끄럽죠? 음악 듣다가 지금 찍어가지고 잠시 멈추고 오늘 참 오늘 이렇게 찍는 날에 뭐 엊그저께도 그렇고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날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잠깐만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눈에 뭐 끼어가지고 조금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지행동,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번 거를 보면 피아제는 사실 이제 피아제는 좀 인지 쪽이 더 가깝죠. 행동보다는. 그 다음에 반두라가 이게 그 순서대로 이제 그 스키너랑 반두랑 피아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내려갈수록 행동에서부터 인지를 좀 더 가까워요. 물론 정확하게 누구가 뭐 스키너나 그 누구냐 그 종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개 종 선생님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 뭐 외국 사람이니까 그 치고 그 선생님들은 행동주의에 가깝지만 오늘 할 이 앨리스나 백은 인지주의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앞에 피아제라든지 반두라는 좀 약간 경계선에 좀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인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제 인지 쪽 영역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시 첫 시간에 프로이트랑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 분석의 영역에 정신 분석에서 치료의 영역으로 가면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든 건 다 프로이드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신 분석의 이 시발점에서 이 안티로 온 게 이제 행동이죠. 행동이 더 여기에 미친다 라고 보는 이 관점과 정신의 분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신에 대한 혹은 다른 말로는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에 대한 치료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이 이제 이 사실은 이 인지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 분석이라는 것이 태동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도 사실상 태어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관점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얘는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게 좀 붙어진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100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100 그 미국 유대인 가정,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어떤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러시아 이 사람, 러시아 이게 좀 생긴 것도 약간 러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나? 나만 그렇게 느끼나?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계 유대인이었고 어머니가 우울증을 걸리죠. 이게 왜 우울증 그러면 외동딸 막내딸인가 뭐 애동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백이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우울증에 대한, 그러니까 우울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많았고, 음, 뭐 여러 가지 자신을 어릴 때 다치기도 하고, 뭐 학교 적응도 잘 안 되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능하다고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 선생님이 자기를 굉장히, 나는 굉장히 멍청하고 무능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 백이 자랄 때 어떤 뭐 아버지나 뭐 엄마가 이렇게 뭐 많이 그렇게 서포트를 못 해줬나 봐. 그러니까 아들러랑 다른 건, 아들러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좀 어릴 때 몸도 안 좋고 학교에서 잘 적응도 못하고 흔히 말해서 멍청하게 살았지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서포터를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백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스스로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고쳐 나가죠. 고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이분은 또 뭐 학부는 또 브라운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브라운, 예일 전부 다 아이비리그에 대한 학교거든요. 뭐 맹청하다면서 전부 다 학교는 좋은 데 나왔어. 사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죠. 어, 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서, 심지어 이 사람 학부 때도 굉장히 우등으로 졸업했고 뭐 그렇대요. 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백의 이론을 좀 한번 봅시다. 자, 백. 이 백 이론을 우리가 할 때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개념들 이렇게 나와요. 뭐 자동적 사고, 인지,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음, 뭐 어렵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뭐 쉽게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이론 체계 안에서 인지라는 것을 한 네 가지 어떤 형태로 조금 나눠 본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 자동적 사고 여기 있죠?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중재적 신념, 중재적 신념. 그 다음에 핵심 믿음. 그러니까 여기 좀 중간 믿음, 핵심 믿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재적 신념, 그 다음에 어떤 핵심 신념, 코어 빌리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이게 한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인지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자동적 사고, 스키마, 도식.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요. 천천히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핵심 신념을 한번 봐요. 핵심 신념. 여기 있죠. 핵심 신념은, 자신에 대한 굉장히 중심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코어, 영어도 그렇잖아. 코어 빌리프야. 코어 빌리프. 내가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내 내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 이렇게 그리려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코어라는 거예요. 이 코어야. 이게 일종의 이제 핵심 신념이에요. 이 핵심 신념이 이렇게 바깥에 중간 믿음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 중간 믿음은 이 외부에 있는 자동적 사고와 핵심 신념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이 자동적 사고, 이게 자동적 사고인데, 얘가 좀 재밌어요.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식 체계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생각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고도 이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뭐 여러분 갑자기 막 뭐 게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자고 싶어. 뭐 어디 가고 싶어. 그쵸? 근데 이러한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나의 하나의 경험 있잖아. 이 나의 경험으로부터 이 자동적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게임을 해보지 않은 애가 게임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뭐 내가 뭐 좀 예전에 뭐 해봤어야지 알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 이 자동적 사고, 뭐 다른 말로는 나의 어떤 인식 체계겠죠. 외부에 보이는 인식 체계예요. 우리가 지구로 따지면 이게 지각이고 이 안에 멘틀이 있고 이 안에 코어가 있겠죠. 그쵸? 뭐 그런 식이에요. 그죠? 멘틀, 코어, 뭐 코어, 멘틀 이렇게 있을 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동적 사고라는 거야. 이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 부정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너희들 말하는 흔히 말하는 헬스, 헬창들 일어나자마자 역시 오늘도 등을 조지러 가겠어. 뭐 배를 오늘은 다리를 하는 날이야. 뭐 이렇게 막 긍정적 사고로 해서 막 자동적 사고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문제 될 거니까 뭐 딱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 굿들. 근데 문제 얘야. 부정적. 이 부정적 자동 사고가 그러니까 부정적 자동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동 사고가 일어납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합리적일 수 있어. 근데 얘는 비합리적으로 사람이 사고해요.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게 보통 자동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위적인 걸 갑니다. X는 Y처럼 뭔가 당위적이에요. 오늘 일어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뭐 하면 해야 된다. 담배 피우면 술을 먹으면 담배가 땡긴다. 이런 것처럼 뭔가 당위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극단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 극단의 경향, 이쪽이나 이쪽의 경향을 막 보여요. 극단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이지 않고 독특하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일어나고 이게 멈추기도 어려워. 중단도 어렵고 이 과거를 통해서 학습도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 자동적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잖아. 막 지어보자. 이게 참 이렇게 막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칠판처럼. 잠깐만. 이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을 좀 보면 하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인식 체계인 동시에 행동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락, 게임, 뭐 담배, 뭐 운동, 술 같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밑에는 당연히 이 인지 체계가 있다고. 근데 이 인지 체계가 이걸 Y라고 할게. 이 모든 인지체계를 Y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자동적 체계가 뭔가 중간이 아니라 뭔가 극단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들. 특히 부정적 사고 체계는 그래요. 그리고 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되어 온 무엇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게 기본적으로 백스의 틀이에요. 백스의 틀이라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했나?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스키마는 쉐임이라 그랬잖아. 어떤 틀이에요. 우리가 피아지 할 때도 틀을 이야기해서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의 이 인지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총체적인 틀이 이 도식이라고 보면 돼요. 도식. 이게 도식이라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도식이야. 봐. 좀 나쁜 걸로 한번 해보자. 자동적 사고. 담배 핀다. 라고 합시다. 중간 믿음. 왜 언제 사람이 담배 피겠어? 답답할 때. 답답을 해소하기 위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펴. 그럼 이 코어는 무엇일까? 이 코어는 도대체 뭘까? 이런 거겠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내 몸의 일정 부분을 자해를 하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코어의 부정적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담배 피면 해소가 된다는 중간 믿음으로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내가 담배를 핀다는 말은 사실상 나를 자해한다는 뜻이에요. 안다니까. 자해는 내가 나쁜 걸 아는 걸 하는 게 자해잖아. 그래서 술, 담배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안다고 이 코어 안에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것을 각 개인의 도식이라고 백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스가 이야기를 해요. 백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울 때문에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씩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적 사고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한다는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자, 인지적 왜곡은 조금 중요합니다. 인지적 왜곡, 사실 이제 이미 이야기한 건데, 이 인지적 왜곡이 다른 말로 뭐다? 이게 일종의 부정적 자동 사고입니다. 이게 부정적 자동 사고예요.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으로 되면 그냥 인지 체계라고 부르고,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왜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이 이끌어가고 잘못된 추론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잘못된 추론. 네. 그러니까 X, Y, 뭐 Z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X로 가는 게 아니라, 혹은 X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야. 원래 X 하면 안 돼. M 해야 되는데 그냥 X로 가버린 거야.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갑자기 Y2로 가버리고, Y2에서 이제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부정적 행동이라든지 인지체계의 오류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체계의 오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오류, 에러 1이 다시 에러 2를 만들고, 에러 2가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말펑션, 기능장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장애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피폐시킨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백스의 기본 오류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도식이라고 부른다. 이걸 스키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왜곡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면 과잉 일반화, 이런 거겠지? 과잉 일반화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 읽어보면 아세요. 잘못된 추상이라든지 극대화, 뭐 세상은 1하면 0,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이분법적 사고, 개인화, 긍정격화, 파국화, 뭐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여러분들 임상에 가가지고 임상 치료할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백스의 어떤 그 중요한 거는, 백스가 그래서 이 백스 우울 척도의 그 백스를 만들어내요. 백이 이제 BDI야, 백스 디프레션 인디케이션이라고, 이 백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척도 같은 걸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임상 같은 데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찾을 때 백스의 이 척도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우울증을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겠지? 자, 이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백스라면서 우울 잠시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게 뭐 멘탈 수업이니까 정신건강 수업에서 하는 건데, 다음 학기 제 말고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우리가
감정이랑 어떤 고통, 다른 말로 병이죠. 요 두 개가 좀 달라요. 내가 느끼는 우울감, 비슷한 역으로 말하면 행복, 감은 feeling이에요, 용어로. 그러니까 누구나 우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감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depressive symptom이라고 말하거나 depressive symptomatolog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근데 고통, 병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disease예요. disease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epressive symptom, symptomatology, depression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우울 척도인 BDI는 Beck's Depression Index예요. 그러니까 얘를 검증하려는 도구예요. 얘를 검증하는 도구가 아니고, 보통 얘를 검증하는 도구는 여러분이 한 번씩 본 거 CSD, CSD 같은 거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백스는 요거 할 때 영역, 이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백스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백스는 기본적으로 우울이나 정서 장애 같은 거를 볼 때 사람들이 나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인지적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울은, 백스가 생각하는 우울은 기본적으로 인지의 왜곡이에요. 사람이 인지적으로 왜곡되지 않았다면 우울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인지 삼재라는 건데, 보통 이게 나, 그 다음에 너라고 대표되는 세 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스키마라는, 도식이라고 얘기했죠. 스키마, 도식, 이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이 원천인 얘가 나를 혹은 너를 혹은 미래를 다르게 잘못 해석을 한다. 이 해석,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스키마,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키마가 나 자신을 딱 보면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생겼는데 난 너무 못생겼어, 난 키가 너무 작아, 이렇게 보든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혹은 앞으로의 미래가 나는 그냥 망할 것 같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다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인지에 대한 너,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나 자신, 너라는 건 사실 어떤 공간이나 타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이 스키마 구조가 이렇게 정신의 어떤 문제를 만든다라고 백스는 봤고요. 그래서 뭐 이 CBT, 그러니까 잘못된 도식을 새로운 도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 B, T가 있을 때 인지와 비헤비어 중에 앞선 행동주의는 얘를 고치려고 했었어요. 행동주의 애들은 얘를 이렇게 막 수정을 하려고 했거든. 얘를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인지 이론에서는 얘를 고쳐서 얘를 움직이려고 해요. 즉 새로운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얘가 또 빠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잠시만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스의 이론은, 그래서 백스의 치료 방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도식,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도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청소년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걔가 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을 때 걔한테 아 세상은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고 어쩌면 네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조금 변형시키고 변화시킨다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이런 기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새로운 도식 만들어주는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식을 고치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올 앨리스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새로운 형태의 도식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목이 또 아프네. 이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쯤 돼서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어떤 나의 어떤 인지적 왜곡 체계 혹은 자동적 사고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판단, 평가 같은 거 해도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라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확률 그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잖아. 그쵸? 스스로를 어떤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자동적 사고 체계 같은 거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쌤이 지금 키우고 있는 보이나? 여기 이 많은 식물들 식물들 달력을 체크하면서 식물들 보고 식물들 물 주고 뭐 비료 주고 비료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 자동 사고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막 쌤이 막 보이나? 너희들 여기 막 보일라나? 막 보이지? 여기 이렇게 달력에 막 이게 막 물 주는 날짜 막 적어놨단 말이야. 뭐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자동적 사고 체계고 그 안에 있는 중간 체계는 그런 거 하면 했을 때 되게 재밌다고 느끼고 그 이면에는 어떤 내 안에 느낀 어떤 생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의미 같은 게 있어요. 내 스스로를 좀 평가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내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체계를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자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유홍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했잖아. 자아가, 에고가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계,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게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로라든지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이런 거 좀 해봐요. 응? 사주팔자가 다 사기야. 쌤이 항상 말하지만 그건 사기라고. 어떤 사기? 굉장히 그럴듯한 사기라고. 왜? every mother is wrong이라고. 모든 모형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통계적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통계적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맞을 리가 없다고. 맞는 것 자체가 한 일종의 운이란 말이야. 그 운에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차라리 어느 정도 검증된 운이 적은 오류가 적은 모형의 이런 백이나 앨리스 같은 모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검증해 보세요. 그냥 사주팔자 뭐 운 타로 같은 거는 그냥 1월 1일날 12월 말일날 그냥 심심풀이로 봐. 거기다가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때려 봐가지고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안 맞다고 다 틀리다고 자꾸 해서 뭐 할래.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나에 대한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사고, 행동, 하다못해 내가 반복적으로 가는 맛집, 음식집, 난 거기 왜 갈까에 대한 그 고민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인지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네, 말은 너무 길었으니 딴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앨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앨리스. 자, 앨리스 선생님,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앨리스 쌤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한번 좀 봅시다. 앨리스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 좀 힘들게 사셨대요. 앞에 이제 백스도 좀 힘들게 사셨지만, 앨리스 선생님도 굉장히, 앨리스 선생님 아버지가 이게 가정적인 분이 아니었나봐요. 자꾸 돌아다니고 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동생을 돌봐줄 사람도 좀 없었고,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그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양육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앨리스도 몸도 어릴 때 되게 아팠고, 이게 계속 병원을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이 가족 자체가 보면 대부분 좀 그렇게 이게 막 이 일반적인 가정이 좀 아니었나 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좀 되게 힘든 아동기를 거치다 보니까 앨리스가 막 스스로 자기를 막 나는 거의 하프 올펀, 그러니까 절반은 고아였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빨리 그래서 장남이고 이렇게 돈을 벌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막 그 상업고등학교, 상고죠, 지금 우리나라 따면 상고를 갔는데, 상고를 나와서 이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상고를 나왔을 때가 한 20년 정도 되면 1930년쯤 됐잖아? 1930년대에 미국에 뭐가 터졌어요? 예,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사람 돈 벌려고 이제 막 상업고등학교 갔는데 막 대공황이 일어났어. 뭐 돈 벌 게 없는 거야. 뭐 다 실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뭐 대학을, 시립대학 이런 데를 가서 뭐 했지만, 뭐 이 사람이 이제 영문과를 갔나 봐요. 영문과를 갔는데 하다 보니까 뭐 소설을 썼지만 아무도 출판도 안 돼. 뭐 팔리기는 그냥 출판도 못 했대요. 팔리지도 않아. 뭐 사람 뭐 뭘 하더라도 이렇게 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린 청년 시절까지 뭐 되는 게 없는 삶이었대요. 진짜 되는 게 없는 삶이었대요. 이제 뭐 그러다가 뭔가 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이렇게 문제도, 이 사람이 성격은 좀 좋았나 봐요. 좀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좀 잘 들어줬나 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앨리스가 거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대답을 잘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앨리스한테 그런 상담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이제 콜롬비아의 뭐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을 갑니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들어가서 그 심리학으로 석박사를 받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훈련, 뭐 공식적이지 않지만 훈련을 받고 어떤 일련의 스스로의 어떤 방법,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도 그랬고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뭔가 치료의 목적이 있었어요. 뭔가 이 불행하고 힘든 삶을 좀 보듬어 주자라는 게 있었던 강했던 것 같아요.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리학과는 대부분 이제 1900년도 이때쯤 제가 말했잖아요. 그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 분석이 이렇게 데이트를 쳤던 시기거든요. 정신 분석이 흔히 말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심리학계의 BTS였던 거지. 대박이 난 거야. 완전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정신 분석보다는 앨리스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건 정보를 모으고 그 사람의 어떤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오류를 찾아내서 이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오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변하게끔 만드는 것이 분석의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면, 이 앨리스는 이 과정을 따라가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울 걸려가지고 내일 당장 죽을 줄 모르는데 이 사람 눕혀놓고 재워놓고 꿈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 그렇게 한 달 6개월 내내 이야기하고 언제 그렇게까지 가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을 포기하고 치료, 즉 효율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관점을 집중한다는 건, 분석보다 치료의 관점을 집중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효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여러가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병이 많았어요. 뭐 당뇨, 청각, 시각, 여러가지 병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 힘들기에 이 힘듦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욕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뭐 보나 마나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도 지금 뭔가 아프면 빨리 이거 아픈 거 치료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앞에서 정신 분석했던 사람들 봐요. 뭐 융이 되었든 프로이드가 되었든 애들러가 되었든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엄청 힘들고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앨리스는 본인 자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성을 따지는 치료로 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치료, 테라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앨리스가 왜 정신분석에서 앨리스의 치료로 넘어왔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한다면 이 관점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당위성 이런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앨리스의 이론에 좀 몇 가지 좀 알아봅시다. 보통 이제 앨리스 이론을 이야기할 때 생리, 사회, 심리적 측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좀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생리적 측면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앨리스의 어떤 생리적 측면을 보면 프로이트 영향이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게 좀 보여요. 뭐가 있냐면 먼저 생리적 측면부터 이야기합시다. 생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앨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한테는 어떤 경향성이 있대요. 경향이라는 건 방향성이라는 거죠. 뭐 슬슬 여기서 이제 정신 분석이 있던 냄새가 좀 풍기지 않아? 어떤 경향성이라면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대하게 만드는 어떤 거대한 성장 자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장 자원, 성장하게끔 만드는 자원이 있다고 해요. 역으로 인간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어떤 경향도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을 때 최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원, 욕구가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원하는 것을 못 가졌을 때 자기를 파괴하려는 자기 파괴적 경향성도 함께 가진다고 해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듣지 않았나요? 내가 이야기를 어디서 하지 않았나 여러분? 어디서 했을까? 생각해봐. 내 이야기 지금 딱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지? 이게 일종의 에로스, 리비도, 창의적 에너지고, 이게 일종의 죽음에 대한 욕구, 타나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앨리스는 정신분석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에서 갖고 있던 일종의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요. 이 두 가지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가 말했던 에로스와 타나토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경향성이라는 이름을 말로 바꿨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측면을 봅시다. 앨리스 이론의 사회적 측면. 앨리스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과 관계하고자, 타인에게 어떤 나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를 가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어떤 욕구라는 것이 너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와 너의 관계 있을 때 너는 일종의 거울 같은 거예요.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거울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내 모습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그쵸? 그러면 너가 나의 거울이라면 나의 진짜 모습은 너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말을 했을 때 타인이 아무도 웃어주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재밌는 말이 아니야. 그치? 내가 옷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내 옷을 보고 구리다고 그러면 그건 구린 옷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사회적 측면,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롯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오롯이 내가 된다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건 나와 이 너의 관계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나잖아. 그러니까 너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는 나를 비치는 거울일 뿐이지 거울이 내가 될 수는 내가 거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았을 때만 진짜 나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대표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 관종이란 말 쓰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타인이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칭찬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예요. 괜찮은 나예요. 근데 이 내가 네가 없으면 도대체 아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나?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체 그 생리 사회계 심리 측면에서 봅시다. 심리 측면. 이 심리 측면 할 때 앨리스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그 키포인트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 이 비합리적 신념은 도대체 뭐냐면 밑에 나오겠지만 일종의 무언가 당위적이라는 생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위적. 이 당위적인 생각이 갖고 있고 이 당위적인 생각에 대한 나의 판단이 이 당위적인 생각을 더 당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나는 예뻐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생기고 예뻐야 돼 라고 나는 무조건 예쁘고 잘생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내가 생각한 만큼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지? 세상에 내 자신을 다 대놓고 나 너무 잘생겼어 하면 우성이 형이나 태희 누나 정도밖에 안 되겠지. 걔가 누나인가? 친구인가? 잘 모르겠네. 누나라고 칩시다. 나보다 이쁘니까. 예쁘면 형이고 누나야. 그랬을 때 내가 안 이쁘잖아. 안 잘생겼잖아. 그럼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죠. 그치? 그럼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 이걸 내가 알면서 그게 더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불안하고 우울하는 걸 내가 알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인 것도 안다고. 근데 알지만 못 고쳐. 그래서 또 우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과정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당위적으로 나는 예뻐야 돼. 그렇지만 난 안 예뻐. 아 연락 우울하네. 나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찌질할까? 그리고 내 찌질한 감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잘생길 순 없지. 근데 아씨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아 나 왜 이렇게 병신 같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악순환 비셔스 서클을 타는 거예요. 비셔스 서클을 타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앨리스가 갖고 있던 인간의 어떤 비합리성에 대한 사고 체계입니다. 백스적으로 말하면 스키마라고, 도식이라고. 그리고 이제 앨리스의 이론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당위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 원천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얘예요. 무조건 이래야 돼. 무조건이야. 뭐 이렇게 노래 있잖아.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어쨌든 이 당위성이 있다고. 근데 이 당위가 어떻게 간다? 나에 대한, 너에 대한, 그리고 조건에 대한 당위성. 앞에 그 백스는 나, 너, 시간, 상황 비슷해요. 거의.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너는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지. 아, 이때 갔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건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막 식당 가서 갑질하는 사람들. 난 세 개 다라고 봐. 나는 이 정도 받을 가치가 있어. 넌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알바가. 내가 갔는데 왜 맛이 없어 음식이. 막 짜증내지. 아니 네가 돈을 낸다고 해서 왕처럼 대접받을 필요도 없고, 알바는 알바고, 알바가 뭐 하인이야 노예야 왜 잘해야 돼. 그리고 식당이 맛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맛이 없을 수도 있지.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강박적인 어떤 당위성을 가지면 궁극적으로 나는 우울해져요. 이 강박장애 가지고. 왜? 이 갑질하는 사람도 알아. 내가 갑질했다는 거.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질했을 때 을질 당하는 사람들, 어린 애들한테 갑질한 거 미안함을 느껴요. 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질하는 사람이 자기 갑질하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IQ가 2자리만 넘어도 압니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미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또 우울해지지만,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갑질하는 인간들은 불쌍한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 제정신이 아니거든. 제정신 아니에요. 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서 이게 보복 폭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이 책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고. 자기도 제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못 나온다고. 일종의 병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빠져나오고 싶어 안 좋은 것을 알매도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당위성을, 내 삶에 어떠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 당위성과 비슷한 개념, 백스에서 비슷한 개념은 나의 핵심 신념이에요. 코어 빌리프가 어떤 건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니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 신념, 나의 당위성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를 내가 나중에 알고 후회하고 내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럼 바로 그냥 우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 중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사랑이 꼭 필요해요.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쌤이랑 어떤 줌이나 하겠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다른 말로 나에 대한 고통이에요. 나에 대한 고통이라고. 내가 어떤 당위적 하는, 여기서 이 앨리스식으로 설명할게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당위적 행동이 있어요. 이 당위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되게 편한 행동입니다. 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당위적이란 말의 다른 이름은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나태가 왜 7대 제약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있어요. 나의 나태함은 나의 당위성으로 빠져버립니다. 나와 너와 상황에 대한, 당연히 그래야 돼. 세상에 당연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는 말은 고정적이고 이 고정은 편함을 뜻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답의 영역이죠. 그렇기에 내가 당위적이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 비당위적인 다른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존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새로운 무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즉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읽지 않은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영화를 보고, 새로운 음악을 들으며,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내가 감내하는 나에 대한 투철한 사랑이 고정적이고 당위적이지 않은 새로운 어떠한 기존의 것을 탈피해버리는 것들이 비당위적인 행동, 비당위적인 행동이 고통을 야기하며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나에 대한 신뢰도 충만해지며 이것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겁니다. 이것이 앨리스가 이야기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인지의 부조화를 뚫고 나가는 치료의 방법이라고. 볼까요? 계속적으로. 즉, 이 당이죠. 그래서 이 앨리스는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탈피하는 것이 나의 파국을 막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앨리스가 이야기하는 이 체계를 한번 본다면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고 A는 anteceden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 antecedent가 belief를 만들어내요. 이 belief를 만들어내는 것이 consequence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뭐 욕을 했다고 칩시다. 혹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갑질을 했어. 알바하는데. 혹은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C, D, F를 맞았다고 치자. 그럼 나의 이런 사건들이 나는 진짜 별로인 애인가봐. 세상은 더러운 건가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 그래서 내가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자. 막 행동해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냥 된 대로 살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면 하는 대로 살자. 그죠? 되면 한다.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사는 게 정말 되면 한다 이렇게 살았다면 너는 어떻게 걸을 수가 있냐고. 아기가 걸을 때까지 수백에서 수천 번 넘어진답니다. 언제까지? 걸을 때까지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한다고 해요. 걸을 때까지. 네가 걷는 것 자체가 하면 된다라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네가 왜 지금 와서 되면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이때까지 하면 된다라고 살았는데 너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되면 한다라고 삶을 바꾸냐고. 이상하지 않아? 네가 이때까지 말하고 걷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될 때까지 했던, 하면 된다라고 했던 너의 삶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20살 넘어가지고 내 인생은 되면 한다라고 바꾸냐고. 너무 이상한 삶이지 않니라고 내가 말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애가 어느 날 진짜 그런 것 같이 변해준다면 그의 우울했던 감정, 이모션이 우울해지지 않고 더 긍정적인 삶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앨리스의 A, B, antecedent, belief, consequence, diffuse, emotion, A, B, C, D, E 이론이라고 불려요. 이게 앨리스의 이론의 다른 이름인 여기 있나? 여기 없나? 뭐 없나 보네. 앨리스 이론의 다른 이름은 뭐 그렇게 부른데 뭐지? 아리비티라 부른다. 맞아. 아리비티라고 불러요. 레셔널 합리적인 정서 이모셔널 비헤비얼 테라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리비티 같이 불려요. 요게 기본적인 아리비티 모형의 도식이에요. 방향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행동주의랑 인지주의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파블로프다. 맞아.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는 행동주의 좀 가깝고 인지주의는
피아제 100 앨리스가 요게 좀 가까운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요 반두라든지 피아제 요 영역은 조금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얘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있죠. 이 행동과 어떤 인지의 어떤 이렇게 뭐 경계선 이렇게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정리 좀 해볼까? 수업 마치기 전에. 인지행동 이론을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두 타임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 이론이 가지는 뭐 단점은 차치하고 매력은 많죠. 매력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인지행동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정신분석보다는 인지행동 이론이 훨씬 많이 쓴다고 전 장담해요. 그 다음에 특히나 심리치료 이쪽 영역에서는 거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행동이 되었든 인지가 되었든 이 CBT라는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은 영역에 쓰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떤 이런 심리치료의 빅스타급 이론인데, 뭐 학자들도 많고 관련 서브 이론, 추가 이론도 되게 많아서 이 이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수업의 명제, 엄청난 큰 거대한 이론이다. 두 번째는 제 관점에서는 쓰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에 비해서. 물론 이론이 쉽다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것들에 비해서는 어떤 트레이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루틴을 타고 들어가는 게 좀 쉽다는 거예요. 예, 좀 타고 들어가는 게 좀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던 상담가들이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 많이 쓰는 이유가 실제 활용 어떤 흔히 가성비도 좋고 효과성도 굉장히 크고 효용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이론보다는 어떤 흔히 말해서 공학 같은 것에 이게 융합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뭐냐면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VR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실제로 높은 빌딩이 아니지만 높은 빌딩이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이 사람을 행동을 바꾸면서 인지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론,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체계 이론, 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이 이론보다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공학 이쪽과 이 CBT가 연동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 그 어떤 이론보다 저는 편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해보면 이게 진짜 쉽다. 그러니까 잘 맞아요. 다른 체계 이론과, 그러니까 인문 사회과학이 아닌 공학, 이학 이런 영역과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뭐 뇌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이 합이 되기 좋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 많은 연구들이 이 CBT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또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CBT 자체가 굳이 이렇게 어떤 엄청난 사상적 체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앞선 어떤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뒷부분에 나오는 뭐 생태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사상적 체계 관점에서 조금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강하다는 말은 어떤 철학적 높이는 좀 낮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용한 이론. 그러니까 인지행동 이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이론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깊숙한 정신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과 문화, 인간과 사회가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 혹은 인간이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진 어떤 독특함보다는 오히려 외부 환경과 혹은 인간 자체에 갖고 있던 구조적 논점에 대한 어떤 포착,
혹은 외부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미처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체계를 할 때 공고히 하는 데는 이 이론이 굉장히 좋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몇 가지 어떤 깊숙한 것을 보편적인 뭐 깊숙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이 이론은 조금 한계도 뚜렷하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만 한계도 뚜렷하게 가지는 이론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얼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싶던 말은 좀 끝날 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론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안녕.